할아버지가 1,000만 원을 가지고 있다면 제가 사장이 되겠어요. 웃음소리가 은행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낡은 코트를 입은 할아버지는 그날 가장 모욕적인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곧 은행 전체가 대혼란에 빠질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오늘의 행운이 2배가 됩니다. 작년 겨울 초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84세로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국은행 본점에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추웠지만 제가 입고 온 옷차림은 지금 생각해도 정말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3년 전에 산 운동화를 신고 있었는데 신발 밑창이 닳아서 걸을 때마다 바닥에 자갈이 그대로 전해져 왔습니다. 평소 검소하게 사는 습관 때문에 좋은 옷이 집에 있어도 외출할 때는 항상 이런 편한 옷을 입었습니다. 자식들이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고치기 어려웠죠. 힘든 시절을 겪었기 때문에 아무리 생활이 나아져도 검소한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은행의 유리문을 밀고 들어간 순간 로비의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느낀 것은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이었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반짝반짝 빛나는 넓은 로비에는 양복을 입은 회사원들과 명품 핸드백을 든 부인들이 줄을 서 있었는데 모두들 저를 보더니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할아버지는 왜 저런 차림으로 왔을까? 혹시 노숙자 아닌가? 생활보호 대상자 같은데 여기는 복지관이 아닌데. 그런 속삭임이 귓가에 들려왔지만 저는 태연하게 번호표를 뽑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사실 이런 대우에는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었거든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요즘 세상의 현실이니까요. ATM 기계 앞에서도 작은 일이 있었습니다. 제 뒤에 서 있던 젊은 회사원이 저에게 자저씨, 이거 사용법 아세요? 라고 물어왔습니다. 마치 제가 글을 읽지 못하는 것처럼 말하는 투였습니다. 저는 웃으며 네, 압니다 라고 답하고 번호를 뽑았는데 그 사람의 표정이 조금 의외라는 듯 했습니다. 요즘은 첨단 기기들이 많지만 저도 이 정도는 잘 아는 노인입니다. 대기 의자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니 정말 호화로운 은행이었습니다. 천장이 높고 샹들리에가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단정한 제복을 입고 있었고 고객들도 하나같이 품위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 가운데 저만 유독 어울리지 않게 보였을 것입니다. 옆자리에 앉은 중년 여성이 저를 힐끔힐끔 보더니 조금씩 자리를 옮기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마 제 옆에 앉아 있는 것이 불쾌했던 모양입니다. 그 여성이 일어나면서 혼잣말로 가이고 냄새나네 타는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사실 저는 아침에 깨끗하게 몸을 씻고 왔는데 말이죠. 건너편 자리에 앉은 대학생으로 보이는 젊은이는 친구와 전화하면서 야, 여기 은행에 엄청 이상한 할아버지가 있어? 노숙자 같은데 뭐 하러 온 건지 모르겠어 라고 말하는 것이 들렸습니다. 목소리를 낮췄지만 충분히 들릴 만한 크기였습니다. 그래도 저는 태연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일들은 셀 수 없이 경험해왔거든요. 힘든 시절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의 편견과 선입견은 항상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것들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기르려 노력해왔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낡은 비닐봉지를 무릎 위에 올리고 그 안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표지가 낡아서 은행 로고도 겨우 보이는 통장이었지만 이 안에 담긴 내용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 자신도 가끔 믿기 어려울 때가 있었으니까요. 통장을 바라보고 있으니 아내 생각이 났습니다. 아내는 언제나 저에게 당신 가끔은 좀 더 멋지게 차려입으세요. 당신 같은 분이 왜 그렇게 초라한 차림으로 다녀요? 라고 말했는데 저는 항상 이쪽이 편해서 라고 답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아내 말이 맞았을지도 모르겠네요. 로비에서 기다리는 동안 어떤 할머니가 제게 다가와서 어르신, 여기는 복지 상담하는 곳이 아니에요? 구청에 가셔야 해요 라고 친절하게 말을 걸어주셨습니다. 그 할머니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저를 도우려고 해주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하지만 은행 볼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라고 답하자 그분도 조금 의외라는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은행원들의 시선도 느껴졌습니다. 안내 데스크에 있는 직원이 동료에게 뭔가를 말하는 것이 보였고 그들이 저를 번갈아 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아마 제가 무슨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전광판에 제 번호가 표시되었을 때 저는 천천히 일어나 이 번창구로 향했습니다. 무릎이 조금 아파서 다리를 절며 걸었는데 그 때문에 더 많은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걸어갔습니다. 겉모습은 초라할지 모르지만 제 안에는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가 숨겨져 있었거든요. 창구로 걸어가는 도중 한 아이가 엄마에게 "엄마, 저 할아버지는 왜 저런 옷을 입고 있어?" 라고 묻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는 "쉿, 조용히 해라고 했지만 그 후에 저런 분도 계시는 거야 라고 덧붙이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궁금증이었지만 그 상황은 참으로 씁쓸했습니다. 창구 앞에 서서 직원의 얼굴을 보니 그 표정에는 이미 불쾌감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명찰을 보니 김미경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마 제 복장 때문에 기분이 나빴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저는 예의에 바르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미경이라는 직원의 첫마디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말투부터가 다른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다른 고객들에게는 분명 정중하게 졌던 업무를 도와드릴까요? 라고 했을 텐데 저에게만은 마치 귀찮은 일을 떠맡은 것처럼 말했습니다. 얼굴 표정도 전혀 좋지 않았고 제가 앉기도 전에 한숨까지 쉬었습니다. 제가 의자에 앉으려고 하자 김미경이 "빨리 말씀하세요. 바쁘거든요 라고 재촉했습니다. 다른 창구를 보니 직원이 고객에게 "잔주세요. 천천히 말씀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저에게만은 전혀 다른 태도였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1,000만 원을 인출하고 싶은데요. 그 순간 김미경 직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처음에는 잘못 들은 줄 알고 다시 저를 봤지만 곧 조소를 띄었습니다. 그것도 소리 내서 말이죠. "푸하다. 1,000만 원이요? 할아버지, 농담도 적당히 하세요." 목소리가 너무 컸기 때문에 옆 창구 직원까지 이쪽을 봤습니다. 기다리고 있던 고객들까지 무슨 일인가 하고 고개를 돌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여기가 어딘지 알고 계세요? 여기는 한국은행 본점이에요. 농담하러 오는 곳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말하면서 제 통장을 받을 때는 마치 더러운 것을 만지는 것처럼 표정을 지었습니다. 통장이 낡긴 했지만 그렇게까지 할 이유는 없었는데 말이죠. 컴퓨터에 통장을 넣고 잔고를 확인하는 동안에도 김미경은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이런 사람들 때문에 하루 종일 이상한 사람들만 와. 화면을 본 순간 그녀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습니다. "아이고, 이것 보세요. 통장에 98만 원밖에 없는데 1,000만 원을 인출한다고요? 할아버지, 지금 저한테 농담하고 계신 거예요?" 목소리는 점점 커져서 이제 로비 전체에 들릴 정도였습니다. 이미 주변 고객들이 무슨 일인가 하고 이쪽을 보고 있는데도 김미경은 아랑곳하지 않고 저를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98만 원을 1,000만 원으로 착각하신 거예요? 할아버지, 숫자 읽기가 어려우시면 안경이라도 쓰시죠. 정말 모욕적인 말이었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다른 계좌도 있습니다. 계좌번호를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기억하고 있던 계좌번호를 천천히 알려드렸습니다. 하지만 김미경의 반응은 더욱 심했습니다. "아이고, 또 다른 계좌예요. 할아버지, 계좌가 아무리 많아도 돈이 늘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요즘 어르신들이 그런 착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말하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정말 듣기 거북한 소리였습니다. 옆에서 업무를 보던 다른 고객도 곤란한 얼굴로 이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미경은 계좌번호를 확인하는 척도 하지 않고 그냥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서 그런 일 하지 마시고 복지관이나 구청에 가세요.
거기서 생활비 지원 같은 거 받을 수 있으니까? 여기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정식으로 계좌번호까지 알려드렸는데 확인도 하지 않고 그런 말을 하다니요. 계좌번호를 확인해 보세요. 제가 다시 한번 정중하게 부탁하자 김미경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 정말 확인해서 뭐가 나와요? 어차피 돈도 없으면서. 하지만 컴퓨터를 조작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뭔가 이상하다는 듯이 화면을 다시 보더니 갑자기 표정이 굳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조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1,000만 원을 가지고 있다면 제가 사장이 되겠어요. 이 말을 하면서 김미경은 자신이 얼마나 재치가 있는지 자랑하듯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실제로 몇몇 고객들이 킥킥 웃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은 정말 참기 어려웠습니다. 그 말 잊지 마세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김미경은 제 말을 듣고도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네, 안 잊어요. 할아버지가 1,000만 원 가지고 계시면 제가 사장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말하며 옆 창구 직원에게까지 뒤 할아버지가 1,000만 원 있다고 우기고 계셔라고 말을 걸었습니다. 그 직원도 어이없다는 듯이 웃으며 요즘 그런 어르신들이 많아요 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더 가슴 아팠던 것은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일인가 하고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이 김미경의 말을 듣고 나서는 저에게 동정적인 시선을 보내거나 아예 관심을 끊어버렸습니다. 아, 치매 어르신이구나. 요즘 많아. 인지증 초기 증상 아닐까? 가족들이 좀 더 신경 써 드려야 하는데. 그런 속삭임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정말 오랫동안 참아왔던 무언가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직 참을 수 있었습니다. 곧 모든 것이 밝혀질 테니까요. 김미경은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던졌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돌아가세요. 은행에서 그런 일 하시면 다른 고객님들께 민폐가 되거든요. 정말 무례한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예의를 지키며 말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곧 확인해드릴 수 있으니까. 하지만 김미경은 이미 다음 고객을 부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보여줄 때가 왔다고. 김미경의 조롱이 계속되는 가운데 더 큰 굴욕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로비에 있던 고객들의 시선이 모두 저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이제는 전혀 다른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동정, 불쾌감, 그리고 일부 사람들은 노골적인 혐오까지 보이고 있었습니다. 참나, 저런 분이 어떻게 여기까지 와서. 어떤 중년 남성이 아내에게 속삭였습니다. 머리가 좀 이상한 것 같아. 1,000만 원이라니 아내가 고개를 저으며 답했습니다. 그때 더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다름 아닌 은행의 부지점장인 박상무가 나타난 것입니다. 키가 크고 양복을 단정하게 입은 그는 김미경의 큰 목소리 때문에 사무실에서 나온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박상무 부지점장이 창구에 다가오며 김미경에게 물었습니다. 김미경은 기다렸다는 듯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부지점장님, 이 할아버지가 1,000만 원을 인출한다고 우기세요. 통장에는 98만 원밖에 없는데요. 박상무 부지점장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음을 띄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전혀 친근하지 않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는 제 앞에 와서 말했습니다. 어르신, 혹시 드시고 계신 약이 있으신가요? 정말 충격적인 질문이었습니다. 마치 제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런 일이었구나. 그럴 줄 알았어. 가족분들은 어디 계신 걸까? 그런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저는 정상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1,000만 원을 인출하러 왔습니다.
하지만 박상무 부지점장은 동정적인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현실을 받아들이셔야 해요. 생활이 어려우시면 먼저 복지 상담을 받아보세요. 시청이나 구청에 가시면 생활보조나 의료비 지원 같은 걸 받을 수 있어요. 그의 말투는 겉으로는 친절해 보였지만 그 속에는 조롱과 얕보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불쌍한 노인을 달래려는 듯한 어조였죠. 정말 괜찮으세요? 혹시 길을 잃으신 건 아니고요? 댁 주소는 기억하고 계세요? 이제 완전히 치매 환자 취급입니다. 로비의 고객들도 하나둘 킥킥 웃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젊은 회사원은 스마트폰으로 제 모습을 몰래 촬영하려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어르신, 그런 일 하시면 곤란해요. 다른 고객님들도 계시고 업무에 지장을 주시면 민폐거든요. 박상무 부지점장의 말투가 점점 차가워져 갔습니다. 처음에 가짜 친절함도 이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할머니가 제게 다가와서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여기서 그런 일은 하지 마세요. 부끄러우니까 집에 가세요. 그 할머니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저를 걱정해 주신 것 같았지만 그 상황에서는 더욱 창피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제가 정말로 정상이 아닌 사람인 것처럼 보이게 하니까요. 김미경은 이 상황을 즐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저희는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말 도움이 필요하시면 사회복지사 선생님께 연결해 드릴게요. 하지만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곤란해요. 그녀의 말투는 겉으로는 친절했지만 속마음은 빨리 사라져라였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 모여들어 저를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자주 있나요? 한 고객이 김미경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많아요. 어르신들이 현실과 망상을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김미경이 답하려던 순간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발 계좌 확인만이라도 해주세요. 제가 조금 목소리를 높이자 사람들은 더욱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흥분하고 있어? 역시 그런 거였구나. 무서워. 그런 소리들이 사방에서 들려왔습니다. 어떤 아이는 엄마 뒤로 숨어 저를 무서워할 정도였습니다. 박상무 부지점장은 이제 완전히 짜증이 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집에 가세요. 경비원을 부를까요? 정말 굴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정식으로 1,000만 원을 인출하러 왔습니다. 계좌 확인을 제대로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아무도 제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불쌍하게 보는 시선만 늘어날 뿐이었습니다. 그때 젊은 직원 하나가 부지점장 귓속말로 뭔가를 속삭였습니다. 아마 경비원을 부르자는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어르신, 이게 마지막 경고예요. 집에 가세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경비원분께 부탁드릴 수밖에 없어요. 박상무 부지점장의 말투는 이제 완전히 위협적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빨리 가라는 눈빛으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왜인지 냉정해지기도 했습니다. 곧 모든 것이 뒤바뀔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자 김미경과 박상무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른 고객들도 드디어 가는구나 하는 식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오겠습니다. 그때는 조금 다른 모습일 거예요. 그 말에 김미경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네, 언제든지 오세요. 돈 들고 오시면 언제든지 환영이에요. 모든 사람이 웃었습니다. 정말 치욕스러웠습니다. 저는 그 웃음소리를 가슴에 새기며 은행을 나섰습니다. 겉으로는 창피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은행 문을 나서서 돌아보니 창가에 사람들이 아직도 저를 보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마 그런 불쌍한 할아버지도 있구나 하며 동정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동정이 곧 놀라움으로 바뀔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은행을 나온 저는 바로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참아왔던 모든 굴욕과 모독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때가 온 것입니다. 벤치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니 은행 앞 거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붐비고 있었습니다. 회사원들이 바쁘게 걸어가고 학생들이 웃으며 지나가고 상인들이 가게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방금 전 은행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에 앉아있던 손자 유태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어왔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아? 아까 은행에서. 유태는 25살 대학원생으로 평소에 저를 무척 잘 따르는 착한 아이입니다. 오늘도 병원 검사를 마치고 함께 온 건데 은행에서의 일을 다 봤을 것입니다. 아니야, 괜찮다. 저는 담담하게 답했지만 유태는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집에 가자. 그런 사람들 상대할 필요 없어.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일은 반드시 매듭을 지어야 합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최신형 스마트폰은 아니었지만 필요한 연락을 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전화번호부를 찾아 그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김태수, 제 비서입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두 번째 벨소리가 울리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그 순간 유태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회장님이라는 호칭을 듣고 깜짝 놀란 것입니다. 저는 평소 유태에게 제 정체를 숨겨왔거든요. 김 비서, 지금 어디에 있나? 사무실에 있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한국은행 본점 앞으로 와주게. 그리고 이본 부장도 함께 데려와 조언해. 알겠습니다. 급한 일이십니까? 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일이야. 가능한 한 빨리 와주게. 네,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15분 안에 도착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자 유태가 당황해서 물어왔습니다. 할아버지, 지금 뭐라고 했어? 회장님이라고? 저는 미소를 지으며 유태를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까지 저를 그냥 평범한 할아버지로만 생각해왔을 테니까요. 유태야, 할아버지가 누군지 궁금했지? 응, 물어봐도 항상 그냥 할아버지라고만 하니까. 유태는 정말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그에게 제 일이나 과거에 대해 자세히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은퇴한 노인 정도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대한그룹 회장이야. 대한그룹이라면 그 큰 회사 말이야? 유태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대한그룹은 국내 상위 10위 안에 드는 대기업 중 하나였거든요. 건설, 금융, 유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펼치는 큰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왜 이런 옷을? 검소하게 살고 싶어서야. 그리고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기도 했고. 유태는 아직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당연한 반응입니다. 지금까지 봐온 할아버지의 모습과 대한그룹 회장이라는 직책이 연결되지 않는 것이죠. 그럼 아까 은행에서 한 일은? 일부러야.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싶었거든. 사실 저는 몇 년 전부터 가끔 이런 실험을 해왔습니다. 평범한 차림으로 여러 곳에 가서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대하는지 관찰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경우는 별일 없이 지나갔지만 오늘 한국은행에서의 일은 정말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너무 기분 나쁘지 않았어? 유태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착한 아이입니다. 할아버지가 대기업 회장이라는 걸 알고도 여전히 제 기분을 걱정해주고 있으니까요. 기분 나쁘긴 했지? 하지만 이제는 교육의 시간이야. 저는 다시 휴대폰을 꺼내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은행 본점의 더 윗선 인물입니다. 여보세요, 최 사장님이십니까? 저 김 회장입니다. 상대방의 목소리가 급히 바뀌는 것이 들렸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갑자기 전화를 주셔서 사장님, 한국은행에 제가 얼마나 예치해놨는지 기억하시나? 물론입니다. 500억 원 정도로 저희 은행 최대 고객이십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방금 한국은행 본점에서 참 재미있는 일이 있어서 말이죠. 제가 그렇게 말하자 전화 너머로 긴장감이 전해져 왔습니다. 혹시 문제라도 있었습니까? 직접 와서 보세요. 지금 은행 앞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네, 바로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자 유태가 또 물어왔습니다. 할아버지, 500억 원이라고 했어? 응, 그것도 한국은행에만 그 정도고 다른 은행에도 돈이 있어. 유태는 완전히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의 할아버지가 그런 대부호라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었을 테니까요. 그때 멀리서 검은색 리무진 한 대가 이쪽으로 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김태수 비서가 온 것입니다. 차가 은행 앞에 서자 운전석에서 김태수 비서가 내리고 조수석에서는 이재한 본부장이 내렸습니다. 두 사람 모두 완벽하게 양복을 차려입고 저를 보자마자 깊숙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김태수 비서의 인사에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이쪽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리무진에서 내린 양복 차림의 남자들이 초라한 노인에게 머리를 숙이는 모습이 얼마나 기이하게 보였을까요? 유태야, 이제 진짜 쇼의 시작이야. 저는 유태에게 그렇게 말하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이제 한국은행 놈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킬 시간이었습니다. 한편 은행 안에서는 김미경과 박상무 부지점장이 직원들과 함께 방금 전 일을 재미있게 떠들며 웃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봤죠? 아까 그 할아버지? 김미경이 휴게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점심시간이라 몇 명의 직원이 모여 있었는데 모두 흥미롭게 듣고 있었습니다. 1000만 원 인출한다고 했는데 통장에 100만 원도 없었어요. 김지영 대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게 아니야. 98만 원, 정확히 98만 원밖에 없었어. 김미경은 마치 개그라도 하듯 과장된 몸짓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다고 생각해? 다른 계좌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말해줬지. 할아버지가 1000만 원을 가지고 있다면 제가 사장이 되겠어요라고. 직원들은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특히 신입사원 이민호는 배를 잡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경 언니 최고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런 말을 하다니. 아니,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 그 할아버지 표정 봤어? 진짜로 그런 줄 아는 것 같았어. 김미경은 휴게실 테이블에 앉아 과자를 먹으며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때 박상무 부지점장이 휴게실에 들어왔습니다. 뭘 그렇게 재미있게 얘기하고 있어? 아, 부지점장님. 아까 그 할아버지 이야기예요. 김미경이 기뻐하며 설명했습니다. 박상무도 의자에 앉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그분 말이야. 나도 나가서 봤는데 정말 딱하면서도 황당하더라. 부지점장님도 보셨어요? 그 할아버지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다시 오겠다는 거예요. 그때는 조금 다른 모습일 거다 기러면서요. 직원들이 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박상무도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참나, 요즘 어르신들은 현실 감각이 없어서. 뭐, 우리도 좀 과했나? 아니에요. 부지점장님. 저희도 처음엔 정중하게 했어요. 근데 너무 우기니까. 김미경은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했습니다. 맞아요. 1000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인데 농담으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민호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렇지. 게다가 다른 고객들도 불쾌해하는 것 같았고 김지영도 동조했습니다. 박상무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뭐 다음부턴 좀 더 신중하게 대응하자. 만에 하나 민원이라도 들어오면 귀찮으니까. 민원요? 그 할아버지가요? 김미경이 콧웃음을 쳤습니다. 말도 안 돼요. 부지점장님. 그런 분이 민원을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집에 가서 가족들한테 은행에서 무시당했다고 울음소리나 낼 거려 왜 그렇겠죠?
요즘 그런 어르신들 많아요. 현실은 인정 안 하면서 피해의식만 강하고 직원들은 입을 모아 저를 조롱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불쾌한 오만함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창고 업무를 하고 있던 남수진 계장이 휴게실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뭘 그렇게 즐겁게 얘기해요? 계장님, 아까 정말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김미경은 다시 아까 일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과장되고 재미있게 각색해서 말했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정말 진지한 얼굴로 1,000만 원 인출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확인해봤더니 98만 원 그것도 딱 맞아떨어지게. 남수진도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고, 그런 분 가끔 계시죠. 인지증초기 증상이겠죠? 정말 현실 감각이 없으시거나. 그렇죠. 그래서 제가 처음엔 정중하게 안내해드렸는데 너무 우기시니까 어쩔 수 없이. 김미경은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마지막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곧 다시 오겠습니다. 그때는 다른 모습일 거예요라고. 다른 모습이요? 무슨 의미죠? 남수진이 신기하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글쎄요. 아마 양복이라도 입고 오실 생각인가 보네요. 직원들이 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박상무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자, 이제 점심시간도 끝나고 각자 자리로 돌아가자. 하지만 직원들은 여전히 아까 일이 재미있었는지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미경 씨, 그런데 정말 그 할아버지가 1,000만 원 가지고 있으면 사장 되는 거예요? 이민호가 농담으로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약속은 약속이니까. 김미경이 자신만만하게 답했습니다. 그럼 나중에 사장 취임식 준비해야겠네요. 그래, 미경 사장. 직원들은 박수까지 치며 웃었습니다. 김미경은 정말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그때 창고에 있던 다른 직원이 급하게 휴게실로 들어왔습니다. 저기, 밖에 리무진이 한 대 서 있는데 누구죠? 리무진. 여기에. 박상무가 신기하다는 듯이 창밖을 봤습니다. 정말 있네? 누가 올 예정이라도 있었나? 아니요, 없는데요. 김미경도 창가로 가서 밖을 봤습니다. 아, 저기 아까 그 할아버지가 있네요. 어디 있어요? 저기 벤치에 앉아 계시는 분이요. 직원들이 모두 창가에 모여 밖을 내다봤습니다. 정말로 아까 그 할아버지가 벤치에 앉아 있었고 리무진에서 양복 입은 남자들이 내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 사람들, 저 할아버지한테 가는 것 같은데. 설마. 직원들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확신이 없었습니다. 아니야, 우연이야. 저 할아버지가 리무진을 부를 리가 있나. 김미경이 여전히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맞아요. 그런 분이 리무진을 부를 수 있을 리 없죠. 하지만 밖의 상황은 점점 이상해지고 있었습니다. 양복 입은 남자들이 할아버지에게 다가가서 깊숙이 머리를 숙이는 것이 보인 것입니다. 저 사람들 뭐 하는 거야? 혹시 저 할아버지 아는 사람들? 직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은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가족이겠지? 할아버지를 데리러 온 거야? 박상무가 그럴듯한 추측을 했습니다. 그렇겠지? 분명히 인지증 증상이 있으니까 가족이 데리러 온 거야? 김미경도 동조했습니다. 그들은 아직 상황의 심각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벤치에서 일어나 김태수 비서와 이재한에게 다가갔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정중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불러서 미안해. 뭔가 있었나? 김태수 비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은행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김 비서, 저기 한국은행에서 아까 재미있는 일이 있어서 말이야. 한국은행에서요? 이재한이 신기하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이재한은 대한그룹의 금융본부장으로 여러 은행 업무를 총괄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당연히 한국은행과도 깊은 관계가 있었죠.
나는 평범한 노인 차림으로 들어가서 1,000만 원 인출을 부탁했거든. 1,000만 원 인출을요? 그럼 당연히. 아니, 그들은 내 모습만 보고 노숙자나 치매 취급을 하더라고. 김태수 비서와 이재한의 표정이 급히 굳어졌습니다. 그럴 리가. 혹시 확인 절차에서 문제가 있었나요? 아니, 확인조차 제대로 안 했어. 겉모습만 보고 비웃기 시작했거든. 이재한의 얼굴이 파래졌습니다. 회장님, 혹시 담당 직원 이름을 기억하시나요? 김미경이라는 직원과 박상무라는 부지점장이야. 박상무 부지점장과 김미경 직원. 이재한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이미 머릿속에서 어떻게 처리할지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회장님,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김태수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말했습니다. 위 본부장, 우리가 한국은행에 얼마나 예치해놨지? 정확히는 520억 원입니다. 한국은행 총 예금의 약 15%에 해당합니다. 그럼 그 돈을 모두 인출하면 어떻게 될까? 이재한이 잠시 계산한 후 답했습니다. 한국은행의 주가는 즉시 폭락하고 다른 고객들의 뱅크런이 시작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최악의 경우 경영위기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좋아, 그럼 그렇게 하자. 정말로 전액 인출하시겠습니까? 김태수 비서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응, 즉시 모든 돈을 인출하자. 그리고 앞으로 대한그룹은 한국은행과의 모든 거래를 중단한다. 이재한과 김태수 비서가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이 결정이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올지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이재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직접 안으로 들어가서 처리하시겠습니까? 당연하지. 아까 그 직원들 표정을 직접 보고 싶어. 저는 은행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금쯤 은행 안에서는 박 상황을 보고 의아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은행 창가에는 몇 명의 직원이 모여 이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자, 들어가자. 저는 김태수, 이재한과 함께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유태는 아직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따라왔습니다. 은행의 유리문을 밀고 들어간 순간 로비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조금 전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완벽하게 양복을 차려입은 두 남자가 초라한 노인과 함께 들어오는 모습이 얼마나 기이하게 보였을까요? 고객들이 하나둘 이쪽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아까 저를 비웃었던 사람들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 사람 아까 그 할아버지 맞죠? 그런데 저 사람들은 누구예요? 양복 입은 모습이 완전히 다르네. 속삭이는 소리가 로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김태수 비서가 안내 데스크에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한국은행의 부지점장님을 뵙고 싶은데요. 네, 어떤 용건으로? 안내 직원이 물으려던 순간 이재한이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대한그룹의 이재한입니다. 급한 용건으로 왔습니다. 안내 직원의 얼굴색이 급히 변했습니다. 대한그룹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그 의미를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바로 모셔오겠습니다. 안내 직원은 급하게 내선 전화를 걸었습니다. 부지점장님, 대한그룹 본부장님이 오셨는데요. 네, 바로 나오시겠다고요? 몇 초도 지나지 않아 박상무 부지점장이 사무실에서 뛰어나왔습니다. 그 얼굴에는 긴장의 색이 역력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한그룹 본부장님이시죠? 박상무는 이재한에게 인사하려고 다가왔지만 저를 발견하는 순간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저분은... 그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재한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저희 대한그룹의 김 회장님이십니다. 그 순간 은행 로비는 완전히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고객들도 직원들도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박상무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다리도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그때 김미경도 창구에서 일어나 이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지만 점점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재한이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분은 저희 은행의 최우선 VIP 고객이십니다. 520억 원을 예치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 말이 울려 퍼지자 은행 안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고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하고 직원들은 모두 충격에 빠졌습니다. 520억 원? 저 할아버지가? 아까 저를 조롱했던 고객들의 얼굴이 파래졌습니다. 특히 저를 노숙자라고 했던 사람들은 어디론가 숨고 싶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김미경은 완전히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아까 자신의 말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김미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까 뭐라고 하셨죠? 제가 1,000만 원을 가지고 있다면 사장이 되겠다고 하셨죠. 김미경의 얼굴이 더욱 하얘졌습니다. 입술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520억 원이면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제 질문에 김미경은 완전히 말을 잃었습니다. 얼굴은 새하얗고 그저 입만 벌린 채 있을 뿐이었습니다. 주변 직원들도 모두 충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박상무 부지점장은 더 이상 자신의 다리로 서 있을 수도 없어서 책상에 기대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몰라보았습니다. 박상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재한에게 말했습니다. 본부장, 즉시 전액 인출 절차를 시작하게. 네, 알겠습니다. 이재한이 서류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온 서류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520억 원 전액 인출합니다. 그 말이 울리자 은행 안은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었습니다. 고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하고 직원들은 망연자실했습니다. 520억을 다 인출한다고? 그럼 이 은행 망하는 거 아니야? 우리 예금은 괜찮을까? 고객들의 불안한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김미경은 이제 완전히 절망적인 표정이었습니다. 아까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있을 것입니다. 회장님, 제발. 김미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려 했지만 저는 손으로 제지했습니다. 김미경 씨, 아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시나요? 그건 제가 1,000만 원을 가지고 계시면 사장이 되겠다고. 김미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럼 520억 원이면 뭐가 되어야 할까요? 제 질문에 김미경은 답할 수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재한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부지점장님, 전액 인출 서류입니다. 즉시 처리해주세요. 박상무가 서류를 받았지만 손이 심하게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회장님, 혹시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면 안 될까요? 아니, 정한 일이야. 제 단호한 답변에 박상무는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얼굴은 흑빛이 되고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박상무가 더욱 필사적으로 애원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때 로비에 있던 중년 남성이 급하게 자신의 창구로 가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예금 인출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요. 그 소리에 다른 고객들이 일제히 돌아봤습니다. 긴장감이 또 한 번에 퍼졌습니다. 저분이 520억 원을 인출한다고요? 그럼 이 은행 정말 위험한 거 아니에요? 어떤 주부가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맞아요. 그런 대형 고객이 돈을 빼간다는 건 뭔가 문제가 있다는 뜻이에요. 다른 고객이 동조해서 말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고객들도 하나둘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인출해야겠어? 이 은행 위험할 것 같아. 맞아, 빨리 빼자. 늦으면 못 뺄 수도 있어? 520억이면 이 은행 예금의 대부분일 텐데 은행이 망하기 전에 빨리 빼야 해. 고객들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불안한 분위기가 퍼져나갔습니다. 뱅크런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박상무의 얼굴은 더욱 파래졌습니다. 식은땀이 주룩주룩 흘러내렸습니다.
여러분 조용히 해주세요. 저희 은행은 완전히 안전합니다. 박상무가 필사적으로 외쳤지만 이미 고객들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안전하다고요? 그럼 왜 저분이 520억 원이나 인출해요? 뭔가 내부 사정을 아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자가 돈을 빼간다는 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고객들의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저도 인출하겠습니다. 저도요. 전액 인출이요. 순식간에 모든 창구에 고객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박상무의 해명을 믿지 않았습니다. 제발 조용히. 정말 안전합니다. 박상무는 소리쳤지만 고객들의 인출 물결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안전하다고 하면서 왜 저 할아버지를? 아니, 회장님은 그렇게 대했어요. 한 고객이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그래요. 고객을 저렇게 무시하는 은행을 어떻게 믿으라는 거예요? 서비스도 최악이고 이제는 대형 고객까지 떠나가고 고객들의 불만이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김미경은 이제 완전히 무너져서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으아악, 제가 망쳤어요. 다 제가 망쳤어. 김미경의 울음소리가 은행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회장님, 제발 용서해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발 부탁드려요. 김미경은 바닥을 기면서 애원했지만 상황은 이미 손쓸 수 없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 은행 정말 망할 것 같다. 빨리 인출하자. 저 직원이 저렇게 우는 걸 보니 정말 심각한가 보다. 520억이 없어지면 이 은행 어떻게 되는 거야? 고객들의 공포는 더욱 증가했습니다. 박상무가 마지막 저항을 시도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마지막 부탁입니다. 이대로 가면 수백 명의 직원이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제발 한 번만,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하고 있었습니다. 넘지 말았어야 할 선을 그들은 넘어버린 것입니다. 기회는 아까 충분히 드렸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은 그 기회를 스스로 걷어찬 거예요. 제 차가운 답변에 박상무는 완전히 절망에 빠졌습니다. 김미경의 울음소리는 더욱 커지고 고객들의 인출줄은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까까지 비웃더니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한다고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지금까지 참아온 분노가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1,000만 원을 인출하겠다고 하셨을 때 제대로 확인이라도 했습니까? 이재한이 김미경에게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검사가 피고인을 신문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건... 김미경은 입술을 떨며 답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제대로 된 확인 같은 건 하지 않았거든요. 그저 제 외모만 보고 판단했을 뿐이었습니다. 대답하세요. 확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재한의 목소리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안 했습니다. 김미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인정했습니다. 고객의 정당한 요구를 외모로 판단해서 거부했다는 것이고 그것도 조롱과 모독을 섞어서 말이죠. 이재한의 추궁에 김미경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이 나가 있었어요. 김미경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애원했습니다.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박상무도 더 이상 견디지 못했는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회장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제가 직원 교육을 잘못했습니다. 박상무의 목소리는 이제 울음 섞인 애원이었습니다. 평소 그렇게 오만했던 부지점장이 바닥에 머리를 박고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지점장까지 무릎 꿇는 걸 보니 진짜 대변한 일이 된 거구나. 저 할아버지 정말 520억 원이나 가지고 계셨구나. 고객들의 수군거림이 더욱 커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으려다가 다른 사람에게 제지당하기도 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이 무릎으로라도 얼마든지 사죄하겠습니다.
박상무가 더욱 필사적으로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냉정했습니다. 무릎으로 사죄해서 뭐가 달라집니까? 아까 그 오만한 태도는 어디 갔습니까? 제 말에 박상무의 얼굴이 더욱 파래졌습니다. 아까는 제가 생활이 어려우면 복지 상담을 받으라고 했었죠. 길을 잃은 건 아니냐, 집 주소는 기억하느냐고 물었었고요. 그때는 왜 이렇게 정중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아까 일을 하나하나 되짚어 말했습니다. 박상무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바닥에 머리를 박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김미경은 이미 완전히 무너져서 실금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어리석었다고요? 그걸로 끝입니까? 저는 더욱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저를 노숙자 취급했습니다. 치매 환자 취급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고객들 앞에서 공공연히 조롱했습니다. 김미경의 울음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는 이 일밖에 할 줄 모르거든요.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다른 일을 배우시죠. 외모로 사람을 판단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때 은행 본점에서 급하게 사람들이 내려왔습니다. 아마 윗선에서 상황을 파악하고 급히 내려온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본점 부행장으로 보이는 인물이 깊숙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습니다. 해당 직원은 즉시 징계 조치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하고 있었습니다. 아니요, 이미 정한 일입니다. 전액 인출하겠습니다. 회장님, 제발. 부행장도 애원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재한이 절차를 계속 진행했습니다. 전액 인출 승인되었습니다. 오늘 오후로 모든 계좌가 해지됩니다. 그 소식이 전해지자 은행안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정말 다 인출하는 거야? 우리도 빨리 인출하자. 이 은행 이제 끝이다. 고객들은 패닉에 빠져 대거 인출을 위해 줄을 섰습니다. 김미경과 박상무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울고 있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모두 절망적인 표정이었습니다. 회장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회를. 박상무가 마지막 시도를 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회는 아까 드렸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은 그 기회를 스스로 버렸습니다. 저는 김미경을 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곧 다시 오겠다고, 그때는 조금 다른 모습일 거라고. 김미경은 이제 대답할 수도 없었습니다. 자, 약속을 지킬 시간입니다. 아까 1,000만 원 있으면 사장이 된다고 하셨으니까 520억 원이면?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이어갔습니다. 전액 인출 전에. 이튿날 아침 모든 언론이 대한그룹 520억 원 인출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저는 집에서 아침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나운서가 심각한 표정으로 뉴스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한국은행에서 벌어진 전대미문의 사태로 인해 해당 은행의 주가는 하루 만에 30% 폭락했습니다. 대한그룹이 520억 원을 전액 인출한 것을 계기로 시작된 뱅크런으로 인해 뉴스를 보고 있던 유태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대단해. 하루 만에 은행을 이렇게 만들다니 대단한 게 아니야, 유태야. 그냥 당연한 결과를 받은 것뿐이야. 실제로 그 영향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한국은행의 주가는 계속 떨어지고 다른 고객들의 인출 러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국은행 측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이미 신용을 잃은 상황에서는 소용없었습니다. 뉴스는 관련 소식을 계속 보도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태수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회장님, 한국은행 행장에게서 긴급 면담 요청이 왔습니다. 행장이 말이야? 네, 직접 뵙고 싶다고 하는데요. 거절해줘. 이미 끝난 일이야?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계속 뉴스를 봤습니다. 화면에는 한국은행 본점 앞에 모인 기자들과 고객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해당 부지점장 박상무와 김미경 직원은 당일 즉시 해고 처분을 받았으며 결국 김미경과 박상무는 징계 해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며칠 후 예금을 다른 은행으로 옮기러 갔습니다. 이번에는 평소처럼 검은 양복을 입고 갔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은행 직원들이 총출동해서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그야말로 천국과 지옥의 대우였습니다. 편하게 하세요. 네, 회장님. 이쪽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VIP룸으로 안내받으며 저는 한국은행에서의 일을 떠올렸습니다. 같은 사람인데 옷차림 하나로 이렇게까지 대우가 달라지다니. 예금 이전 수속을 마치고 나오며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고객에게 이렇게 정중히 대해주세요. 물론입니다, 회장님. 하지만 저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외모가 어떻든 상관없이 말이에요. 직원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은행을 나와 유태와 함께 걸으며 유태가 물어왔습니다. 할아버지, 후회 안 해? 좀 과했던 것 같기도 하고. 후회요? 전혀 없어.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유태야, 돈보다 소중한 건 사람을 대하는 태도야. 그렇긴 하지만 그 사람들이 할아버지를 어떻게 대했는지 봤어? 만약 할아버지가 정말 가난한 노인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유태는 조금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생각까지는 못했는데 사람은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야? 누구든지 존중받을 권리가 있거든. 며칠 후 우연히 길을 걷다가 작은 카페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 카페에서 일하는 사람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김미경이었습니다. 그녀는 카페 유니폼을 입고 손님들에게 커피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많이 야위었고 표정도 상당히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김미경은 처음에 제가 누군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양복 차림의 저를 본 적이 없었거든요. 어서 오세요. 주문은 정하셨나요? 하지만 제 목소리를 듣고 바로 알아봤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회장님, 커피 한 잔이요. 저는 평범하게 주문했습니다. 김미경은 떨리는 손으로 커피를 내려왔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지금 와서 사과해봐야 소용없어요. 제가 차갑게 말하자 김미경은 더욱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잠깐이고 용서는 평생 남는 것입니다. 김미경이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앞으로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에게는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네. 김미경은 눈물을 흘리며 답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교훈 삼아 앞으로는 더 좋은 사람이 되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김미경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계속 울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했지만 동시에 이것이 필요한 교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 김미경이 눈물 사이로 간신히 말을 짜냈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다른 삶을 살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존중하면서.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커피를 다 마셨습니다. 그 카페의 커피는 의외로 맛있었습니다. 김미경이 정성을 담아 내린 것 같았습니다. 이 커피 참 맛있네요. 제 말에 김미경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연습하고 있어요. 저는 커피값을 내고 가게를 나오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사람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김미경이 다시 한번 깊숙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네, 절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카페를 나와 유태에게 말했습니다. 유태야, 이게 진짜 승리야. 응. 유태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습니다. 복수하는 것보다 용서하는 것이 더 큰 힘이 있어. 그래야만 사람이 진정으로 변할 수 있거든. 저는 하늘을 보며 이어갔습니다.
아까 김미경을 봤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반성을 하고 있었어. 그게 바로 용서의 힘이야. 유태는 감동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대단해. 나라면 저렇게 용서할 수 있었을까? 처음엔 나도 화가 났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깨달았지? 미워하고 복수하는 것보다는 상대를 진정으로 변하게 만드는 것이 더 의미 있다는 걸? 몇 달 후, 한국은행은 결국 다른 은행에 인수되었습니다. 520억 원 인출 사건의 여파로 신용을 완전히 잃고 고객 이탈도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김미경은 그 카페에서 열심히 일하며 손님들에게 항상 정중하게 대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카페의 단골들은 김미경의 친절한 서비스를 칭찬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상무도 작은 회사에 취직해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예전의 오만함은 완전히 사라지고 누구에게나 겸손하게 대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진정한 교훈을 얻었다는 것이니까요. 할아버지, 정말 신기해. 본론은 변하지 않았을 사람들이 용서로 인해 변했다니. 유태가 신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래, 그게 용서의 힘이야. 사람의 마음을 진정으로 움직이는 건 미움이 아니라 사랑이거든. 어느 날 저녁 유태와 함께 한강공원을 산책하며 말했습니다. 유태야, 오늘 할아버지가 배운 게 뭔지 알겠니? 뭐예요, 할아버지? 유태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진정한 부자란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야? 저는 한강을 바라보며 이어갔습니다. 돈으로는 순간적인 굴복은 시킬 수 있어도 진정한 마음을 바꿀 수는 없어. 하지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용서는 사람의 영혼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거든. 유태는 깊이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김미경 씨나 박상우 씨가 정말 변했네요. 그래. 그리고 그들이 변한 모습을 보는 것이 520억 원으로 복수하는 것보다 훨씬 가치 있는 일이야.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저는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 알았다. 상대를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일으켜 세우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다. 할아버지, 나 할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러워.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니 여전히 평범한 노인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정말 충만했습니다. 진정한 승리란 돈이나 권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김미경과 박상무가 정말로 변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복수보다는 용서가, 미움보다는 사랑이 더 큰 힘을 가진다는 것을.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더 보고 싶은 분들은 꼭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